제11회차네요.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기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전체 포럼 세션은 아니고요. 첫 시작 세션의 사회를 맡은 일광목의 사무처장 한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안전보건 영역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해서요. 이번 포럼의 전체 세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원년 새 정부의 안전보건 과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2년을 겪어냈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들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 현존하고 있고 생존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현주소를 좀 짚어보면서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의제를 좀 선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성과이기도 한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올해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고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처벌법을 우리의 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두 개의 발제를 우리 최명선 민주노총 요한실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박다혜 공소법률원의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온몸으로 겪고 계시는 현장의 우리 또 활동가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악화되는 노동안전보건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악화된 노동안전보건 문제와 해결 과제입니다. 1차적으로 현장에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 문제는 아까 이제 사회자도 말씀하고 하셨지만 연목으로 겪고 있는 현장의 여러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뒤에 이제 토론자들께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큰 틀에서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그런 과제를 갖고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문제를 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올해 7월 달에 그 안전보건 그 포럼 같은 데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안전보건과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한 며칠간에 걸친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제기되었던 이러저러한 것들과 그때 이제 발표됐던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제 했다라는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모두 다 좀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또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대기업이나 자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를 축적해 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전반적인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서 노동안전 보건에 대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것도 양극화는 기존에 있던 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더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늘어나는 이제 특히 이제 배달이나 뭐 택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열악한 고용 구조에 있었던 그 업종이나 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고용 구조는 그대로 온전되고 물량은 늘어나고 이래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노동 강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심화되고 악화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나타나는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습니다. 고용구조나 산업구조가 되게 파편화되고 좀 악화되면서 이제 그동안 심화되었던 노동 양극화, 노동 안전 건강 양극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심화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증가하거나 이후에 좀 증가하게 될 위험 요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이제 앞서 양극화 문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익히 익숙한 내용들이고, 이제 뒤에 증가하거나 증가하게 될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로봇 문제라든지 또 이제 배달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물류창고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좀 해서 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쨌든 그런 측면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는 또 이제 감염의 문제이고 또 보건의 문제이죠. 보건관리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사업장 대응 지침이 한 열 몇 개가 10차가 넘는 버전이 좀 계속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버전 자체는 이제 초기부터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도 되고 또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특성도 있어서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제 사업장 관리 지침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이 여전히 권고 가이드라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는 아주 심각했고 지금은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고 있는 것이 이제 마스크 지급이나 이런 감염 사실 전파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처음 발생했던 10월달에 2020년 10월달에 이거를 좀 법제화하기로 해서 일자리위원회 의결까지 저희가 밀고 가서 의결까지 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악화되거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이거나 아니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게 되는 감염성 질환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어떤 과제와 어떤 것들을 이제 방향과 과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법제도는 있는데 고용구조의 파편화를 담아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좀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그 전부터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지금 법제도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런 주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법제도나 이런 것보다 더 크게 한국의 그 안전보건 현실에 좀 실질적인 변화를 촉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이제 시행, 개정 이런 문제들이고 지금 산업안전보건청 혹은 노동안전보건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후에 두 번째 발제도 있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들 많이 이제 주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그동안도 많이 제기되었고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에 시행되게 된 산업안전보건법 20년에 이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처음에 9개 직종으로 들어왔고 지금 한 14개 직종이 제한적으로 좀 도입되어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의 기본 도입 자체는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도 제한되어 있지만 들어와 있는 직종도 사실상 대상자는 굉장히 좁다. 그리고 이제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도 전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하고 똑같지 않고 굉장히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수고용 중에서도 원청에 대해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조치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뭐 개정산안법으로도 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분적인 개선도 있었습니다. 뭐 산재보험 택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이제 계속적으로 싸우시면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적용제가 폐지됐다든지 지금 일부 직종이나 지자체 등등의 직종별 건강진단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실시되고 있다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일부 직종은 또 안전교육이 이러저러하게 시도되고 있다든지 또 배달 노동자들한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좀 되고 있다든지 뭐 지자체 일부에서 질병수당 지급, 휴게시설 설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사업들이 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이제 전반적으로 꼭 안전과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오늘 안전과 건강으로 좀 압축해서 해봤을 때 어떤 과제들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일단 법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마련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 나가야 되는 것들도 좀 있으니까요. 일단 이제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재적 한계, 지금 이제 전속성이나 뭐 직종 제한이나 아니면 이제 차별적으로 그 안전보건 조치를 보호하고 있다든지 원청 책임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들이 좀 가장 필요할 겁니다. 특히 지금 이게 법이 있어도 사업장 안에서 이런 보호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까지 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일부 들어온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예방조치로는 없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직종이나 뭐 이런 제한 없이 특수고용 노동자를 다 대상으로 하면서 종사자 의견 수렴 내지는 점검 등등의 조치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의견을 수렴을 해라, 그걸 안 하면 처벌이다 이런 건데 그건 사실 발생 이후 있거든요. 발생했는데 그걸 안 했으면 처벌 이런 거니까 당연히 예방적인 조치로서는 적어도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얘기하는 수준, 제한 없이 예방조치가 다 그 이전에 전면 적용될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특히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원청은 원청 노동자만 사업주가 관리하고, 하청은 하청 노동자만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원청이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법적인 책임을 지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용 형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고정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방문 판매를 한다든지 뭐 가사 노동을 한다든지 재가 간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케이블 통신 설치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위험도가 높은 업무들이 다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법에서 책임자라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법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조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추락 사고 많이 발생하는데 설치 수리, 케이블 설치 수리가 이제 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으신데 근데 거기서 다른 건물 가가지고 설치 수리 하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난간대 설치해라. 이걸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뭐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이다 보니까 좀 정부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은 사실은 저임금에 좀 시달리고 있고 또 물량과 임금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되더라도 실효적으로 좀 작동을 하려면 적정 임금, 적정 인력, 적정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보호될 때 이제 안전과 건강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도입되고 있는 화물운송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여러 가지 보호제도들을 택배나 배달 이런 데 우선적으로 적용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제 주요하게 요구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주로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호 조치를 받아야 되는 우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제 권리를 갖고 주장하고 알 권리 요구하고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특수고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입돼서 실시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현장을 굉장히 이동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또 사업주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배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이 노동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이 노동자들한테 전달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 노동자들한테 안전공단이 안전보건 정보를 해서 이제 사업주가 여럿이니까 그 노동자에게 좀 직접 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배달 노동자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좀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안전교육이나 위험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보호 조치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도 들어오고 아주 실행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특수고용 플랫폼 외에도 좀 돌봄이나 뭐 콜센터나 여러 가지 필수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좀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센터나 돌봄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태들은 이제 자료를 참조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안전과 건강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아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돌봄의 국가 책임이라든지 여러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해결되어야 이 문제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서요.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사실 포스트 코로나 대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이제 대책이 없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저희가 사업장 관리 기준이 한 10차례나 걸친 버전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법제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지급이 안 된다. 그런 마스크 지급을 현재 사업장에서는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까지 사업주가 다 줘라,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마스크를 안 줘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 감독을 하면 저희는 점검해서 사업주한테 공고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 안 바뀌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의 그 구체적인 조치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도 감염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다 병원 중심입니다. 그 밖에 많은 노동자들은 보호조치가 아예 없어요. 법적인 규제가 지금 아예 없는 상태이고, 산재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산재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직업병 인정 기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포괄적인 기준으로 약간 지침이나 지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감염성 질환도 병원이나 집단 수용 시설만 지금 현재 직업병 기준에 있습니다. 병원이나 집단 수용 시설에만 이제 직업병 기준이 있고, 거기는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질판이 심의 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이제 인정 기준도 없고 신속 처리도 안 되고 좀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법제화가 되어야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이것이 좀 그동안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지금도 있고 이후에 더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유통이 확대돼서 물류단지, 물류창고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한익스프레스 그렇게 참사 터지고 점검하고 어쩌고 했는데도 사실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발제 토론자에 되어 있으시던데, 이제 물류창고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건설안전특별법 이런 제정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하고 산업인용 로봇 사용인데, 재택근무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5% 이상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를 했을 때 안전과 건강 문제는 좀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많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재택근무를 핑계로 해서 이제 과중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보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이제 뭐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정한 비율로 좀 많은 노동자들이 하고 있고 이후에 더 확대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사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 로봇도 지금 이제 현장에 특히 이제 건설 제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산업용 로봇도 있고 또 이제 뭐 스마트 안전 막 이래가지고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직 전면화되지 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차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좀 저희가 이후에 지금은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해결 과제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 못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좀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뭐 재조사나 대책 마련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조화되고 좀 체계화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떻게 이행되느냐 또 뭐 지금 이제 뭐 거론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감독 행정 체계가 좀 어떻게 개혁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좀 실물적으로 현장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법제도 문제가 아니라 현장 입장에서는 보다 좀 실물적으로 좀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제 이후에 뭐 지금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중요한 과제로 될 때는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제 시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신종 질환, 질병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또 극복해야 될 영역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어깨가 무거워서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 품으로 어떻게 잘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속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다혜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따로 그 자료집을 공유하면서 말씀드리진 않을 테고 아마 다들 그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질문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오늘의 그 주제 제목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이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질문을 지금 좀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중대재해를 조명하는 말들이 많고 뭐 언론 보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일선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서 이런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실 텐데 제가 느끼기엔 이거 자세히 보면 그 중대재해 자체, 재해 맥락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둘러싼 관심이 굉장히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감히 이것을 어떤 시장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뭐 이전에는 산업법이든 어떤 관련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있더라도 다들 이제 특히 사업주들 굉장히 무시를 하죠. 이게 위화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이걸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도 굉장히 가벼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사업주라면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할 정도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기면서 마침내 이제 자신들의 어떤 대표이사로 대표되는 경영 책임자를 겨냥하게 되니까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일부 대형 물건 같은 경우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마케팅도 있고요.
일하다 죽지 않게를 외치는 그런 노동의 맥락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굉장히 깨끗한 뭔가 교육과 자문의 시장 같은 그런 것들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대재해를 거론한다라는 언론조차도 왜 우리 일터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죽음이 반복하는지 어떤 노동자들이 지난한 분투와 투쟁이나 이 시간들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나요 정도의 어떤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가벼운 보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시민이 이렇게 노력해서 유족들이 복귀를 끊고 그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면서 만들었던 이 법이 사실 이 법은 수단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목표는 왜 어떻게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목표이고 이 법은 수단일 뿐인데 마치 수단과 목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 장면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은 통계상 사실 6명에서 7명의 노동자가 매일 이제 삶이 있는 저녁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이 통계는 여전할 것인데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고 있는 죽음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조차도 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갑자기 법이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1호 사건, 2호 사건 이렇게 그 죽음의 넘버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수사 상황이 갑자기 특보가 뭐 속보처럼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이 법이 적용되는지, 그래서 법이 적용돼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되게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법이 적용되거나 혹은 이 법조차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우리 일터에서는 누가 무슨 위험을 감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지 않는 노동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해왔죠. 그렇지만 다시금 이것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원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의 시행을 좀 계기로 해서 혹은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제 부족한 고민의 결과를 좀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토론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할 때는 꼭 산업법을 먼저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산업법이 익숙하고 조합원들이 이것을 계속 활용해 왔고 하기 때문에 아시는데 조금만 밖을 넘어가서 교육을 하면 아니 우리는 중대재해처벌이 궁금하지 산업법을 교육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소위 최근에 핫하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 이게 그동안 노동의 현장에서 무엇이 적용됐고 그래서 뭐가 부족했고 이런 것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들 아시지만 중대재해에 관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대재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으로 이것을 규율하고 있었고 물론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법은 존재하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법을 대체하는 법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중대재해 개념 정의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법상 중대재해 개념도 있습니다.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사망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의 부상질병, 이제 제가 각주로 달기는 했는데 그 부상질병의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규율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상질병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대재해라고 산업법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벌은 사망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죠. 근데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산업법의 입법 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질병과 사망을 포함한 질병과 부상 그리고 질병 사망까지를 모두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일정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고용노동부 보고임은 당연하고 작업 중지를 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게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하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조치 명령 의무를 부여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고 사망에서는 간신히 이것들을 하고 있죠. 산안법상. 근데 과연 질병 사망 그리고 질병 부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부가 이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의적인 행정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처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를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고 입법자가 여러 채택했던 제도들인 건데 그것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임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산업법상 존재했지만 현실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규율되지 않았던 질병 사망 그리고 부상, 질병재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호명되게 된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렇게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수사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조명되는 재해만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많은 질병 사망 그리고 부상 재해, 부상 질병과 같은 그 중대재해가 산업법상 그 재발방지 규율로 들어와서 작동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반복적으로 가로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 산재보험법상 보상하고 민사상 배상하고 배보상 문제는 해야겠죠 그대로. 근데 그거 외에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산업법상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벌에 대해서만 그걸 보고 그냥 이 제도가 작동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노동부가 마침내 질병 사망 혹은 질병 재해, 부상 재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되 산업법상 존재했지만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배제해왔던 그 제도들을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법상 여러 제도들이 이제 있습니다. 현장에서 되게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분명히 충분하지 않지만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이 특히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이용을 해서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힘을 불어넣을 것인지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령 위험성 평가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제도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가 있죠. 산업법상 사업주가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해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당 작업장에 근로자가 참여하더라고 노동자 참여 제도까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안 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혹은 형식적으로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노동자 참여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감독하지도 않고 이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매우 형식적으로 시행되거나 감독도 안 되고 그냥 놓여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과 점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장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 업무 절차를 만들어서 점검해라 라는 것인데요. 이게 그냥 유해 위험 요인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대체 물질 등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되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작업 중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위험성 평가 제도가 산업법에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사업주를 강제하는 어떤 그 동력이 부족했다면 저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충분한 교섭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부 역시도 이 부분을 감독을 할 의무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산업법상으로 당연히 감독해야죠. 법에 있는데. 근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였다면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생긴
생긴 상황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산업법에 필요한 법 개정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당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규범을 활용해서 이런 산업법상 제도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행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당장 이건 좀 하면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법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산업법과 중대재해처벌 보호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산업법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것을 넘어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앞서서 최명수 실장님이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산업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법이어서 물론 그 개정된 현행산업법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와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되게 정의나 목적이나 이렇게만 들어와 있고 구체적으로 이 노무 제공자가 뭘 말하는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여전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부 배달 종사자 그리고 일부 특공 노동자가 보호 대상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일부의 하나뿐만 아니라 그 조치 내용도 근로자와 차별되는 별도의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온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의 노무제공자 모두 포괄하는 종사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노무제공자의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죠. 노무제공자가 도급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자라고 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섭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 산업법상 비교가 되는 게 산업법상 특고 노동자가 일부 특고 노동자만 보호하고 있지만 그 개념조차도 여러 요건을 달고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노무 제공자는 그러한 요건이 없이 그런 제한이 없이 들어와 있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상 의무 주체에 있어서도 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법은 사업주가 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두고 있는데 그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아까 그 근로자 개념과 이게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벗어나면 계속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그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자인지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범위가 더 넓은 거죠. 똑같은 사업주라는 개념을 쓰고는 있지만 개념 자체가 넓은 개념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대상과 의무 주체를 달리 두고 있다라는 게 제가 중대재해처벌로 이해를 이 제재 주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르다는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석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법에 근거한 많은 제도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업주들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형식적으로 해석하려는 유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의 산업법상 않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 이건 아예 보호 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의무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여러 제도들을 산업법상 시행해 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대재해처벌이 생겨 그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사자, 보호 대상을 종사자로 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사업주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산업법상 제도들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재검토해서 해서 적용하는 것 없이는 그냥 산업법상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린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된 보호 대상과 의무 주체로 인한 실익을 처벌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예방 대책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산업법을 다시 보고 이 산업법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요구하고 할 때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확대된 개념을 끌고 와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감독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 두 제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결되어서 좀 더 확대된 보호를 하는 식으로 이제 좀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분까지? 5분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네요. 노동자 참여에 대한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볼수록 이 법은 정말 노동자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아직 못 봤지만 이제 산업법을 적용한 기존의 중대재해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을 하다 보면 이 수사기록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한 그나마 좀 제대로 수사한 검찰 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노동자들이 뭘 요구해 왔는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삼표 산업 그 사건에서 원래 이제 이 토사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했느냐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뭐 휴대폰 잠금을 안 풀어주니 막 이런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동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타결이 됐느냐, 합의가 됐느냐 하면 당연히 더 무겁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합의가 되지 않고 혹은 산보위, 제가 이제 뒤에 산보위도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의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에 무엇을 계속 얘기했고 요구했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규범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법 자체만으로도 혹은 고용노동부 감독이나 수사 재판으로 이 예방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행정은 그렇게 구체적인 사전 예방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시적이지 않잖아요. 실질적이지 않고 우리가 흔히 보듯이 물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 법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훨씬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뭔가 당위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재해를 예방하도록 이 법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에 강력한 동기가 있는 상시적인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대재해를 예방을 할 때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재해 이력을 파악하고 현장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 번째가 동종업계 재해 사례를 취합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이 위험한지를 알고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무를 해석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저는 이 같은 얘기를 고용노동부 해설서에서 나와 있는 거 보고 좀 반가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해 이력, 기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법 규범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전 특히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줄여서 얘기 드리면 이제 위험성 평가라든지 뭐 산보위라든지 막 작업 중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런 노동자 참여할 수 있는 산업법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기존의 뭐 중대재해 원인조사나 근로감독과 같이 그러니까 노동자 참여와 무관하게 그냥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해왔던 영역이 있다면 저는 그거 역시도 좀 노동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실제로 실무하면서 보는 많은 사건들에서 많은 재해조사에서 몰라서 못 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뭐 그냥 갑자기 이 사업장에 들어와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측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의 노동자들 항상 그것을 몸으로 맞대면서 매일매일 취급하고 있는 그 물질이나 설비를 매일매일 맞닿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것을 예전부터 보아왔던 노동조합의 의견 그리고 그것을 안건으로 계속 교섭해왔던 노동조합의 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고용노동부나 사업주 역시 이런 노동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보장하는 데 협조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개정이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보위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제가 발제문에 넣어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들이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대표적인 노동자 참여 제도죠.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노사동수의 기구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구성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게 산보위를 구성해야 되는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업주가 산보위를 구성 운영하지 않거나 그리고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가 성실하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약하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데 선보위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아예 안 만들면 과태료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심의 의결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 실효성에 대해 지적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위험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도 법 개정을 그거대로 하더라도 동시에 저는 이거를 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동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그 맥락에 맞닿아서 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중대재해 발생 시에 임시산보위 개최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고 있는 곳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 사업장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 원인 조사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직후에 하는데 사업주가 이거 일방적으로 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노동자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되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시든 정기든 산보위가 열렸을 때 설령 노사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조의 요구사항이 뭐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결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걸 계속 노력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다 남겨서 지속적인 요구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의결이 된 경우에도 그냥 의결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지금 기존의 사건들이 산업법이 적용되는데 그 수사기록 보면 검찰에서 계속 묻고 확인하는 것이 산보위에서 사실 그 사람들 산보위가 뭔지도 잘 모를 거거든요. 근데 산보위에서 뭘 요구했냐, 교섭 테이블에서 무엇을 요구했냐, 안전보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뭐를 인지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료잖아요. 이미 사전에 작성돼 있으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고요. 근데 그냥 뭔가 요구했다거나 한 거는 기록에 안 남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요구한 거는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교섭으로도 현안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요구했는데 교섭 테이블이 안 열리더라도 공문 발송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라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재해들이 있었고 어떤 유해이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그것을 요구를 담아서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압박이 되고 우리가 교섭력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는 해당 종사자 의견 들은 걸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견을 듣는 절차만 이행한 것으로는 안 되고요. 그 의견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해서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하는 나머지 부분의 의무는 여전히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산보위 형식적으로 구성해놓고 그냥 의견 듣고 그대로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산보위를 정상화하고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보위가 근로자만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를 보호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하려면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외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한 요구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령 원하청 공동산보위 요구하는 곳들이 있지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특권노동제 아까 최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관련 교섭이나 요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재해 발생 이력이나 재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이제 무엇이 의무인지를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예방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실태, 공정의 특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무엇이 예상 가능한지를 해석하는 것인데 그럼 기존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무슨 재해가 있었는지 너무나 명확한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보는 것이고, 제가 각주 14로 달아놓은 이 판례가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그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 송심 판결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동종의 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경우에는 그냥 뭔가 조치를 했다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이 엄격하게 이걸 진짜 했는지 실제로 실제로 예방이 가능한 조치를 한 것인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신호 방법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그냥 뭐든 신호 방법을 규정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호 방법이 구성돼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실제 기존에 무슨 재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재해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았지만 산업재해, 혹은 저는 아차 사고 같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관련된 재해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우리 그 이력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평상시에 어떤 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처벌을 위한 수사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는 평상시 예방을 위한 어떤 감독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지를 파악할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냥 각기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으고 축적하고 공유하는, 그리고 그 관내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도 공유하는 식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재해를 포함해서 과거의 재해의 원인이 뭐였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기회로 이렇게 뭔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들여다보는 것을 계기로 했을 때 무엇이 지금 좀 질문되고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일정한 이제 좀 고민을 담았는데요. 이것으로는 절대 이제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튼 검찰이 제대로 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노동부도 예방에 그래서 개선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가장 베이스는 결국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문제 제기하고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을 소환해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법이 적용 가능하도록 결정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께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우리 채팅창에 지금 질문 남겨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중간에라도 질문 남겨주시면 여기 토론자들, 발제자들 다 모여 계시니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입니다. 코로나로 이제 가장 위험을 더 많이 겪어야 되는 집단들 중에 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라이더들 문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김지수 라이더 유니온의 부위원장님께서 온라인에 나와 계시죠. 배달노조 라이더 유니온 부위원장 김지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과제에 대해서 좀 토론문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한테 종속되지 않았고 뭐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지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배민이나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큰 비용을 아끼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고용과 차량 유지 및 사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 뭐 휴일이라든지 최저임금, 수당, 연차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고, 오토바이 대금이나 기름값, 수리비, 그리고 사고 시에 이제 법적 책임이나 경제적 배상 같은 경우에 모두 지금 배달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플랫폼 배달 앱에서 신호나 이제 속도 등의 이제 교통법규를 지키면 수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제 AI 알고리즘 검증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 결과에 따르면 이제 평소대로의 방식으로 하루 8시간 동안
13만 원 매출을 올렸던 이런 실험 참여 라이더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시간 동안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다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가 통제하는 배달 시간 제한 몇 분 안에 하라는 이 배달 시간 초과는 기본이고 수입까지 9만 1,000원으로 13만 원에서 9만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이제 실험 참여 라이더의 이제 기름값이나 보험료, 차량 유지비 비용을 뺀 이제 세전 수입이 다 합계를 해보니까 22일을 계속 나가서 일해도 월 175만 원 수준의 수입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휴일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지금 사고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 안전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지금 도로 위에 배달 노동자들한테 강요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알고리즘의 배차 방식도 이제 매번 수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의 노동 수입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바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노동자랑 협의할 필요도 없고, 뭐 기업에서 그냥 임의대로 바꾸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히 바꾼 알고리즘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이제 기존과 같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배달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업무 시간과 이동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뭐 기타 사유가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노동환경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배달 시간이 늘어나도 뭐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그대로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 노동 시장에서의 그런 취업 규칙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배달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시간 총량 그리고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 플랫폼 기업에게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조차 이제 기업의 비밀, 기업의 자산이라며 보호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노동자들은 왜 자꾸만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이제 이 배달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카오 택시가 이제 자신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내는 이제 자사 가맹 택시들한테 콜 몰아주고 이제 승객 골라 태우기 같은 이제 불법 행위를 조장을 해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시민들은 이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제 노동자들도 굉장히 불이익에 노출이 평등 만들어내고 인권 침해나 이제 노동 착취를 만들어내는 이런 알고리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방식이 혁신인지 과연 혁신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그 카카오 택시가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플랫폼 독점을 규제를 한다거나 이제 알고리즘을 좀 투명화하는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달 노동 라이더 유니언에서 배달 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크게 10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제와 맞는 요구안 중에 한 4가지 요구안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안전 배달료 도입과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과 협상권 보장 그리고 이제 지정 차로제 폐지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정 노동자 보호법 배달 노동자 예, 감정 노동자 보호법을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제 특고 노동자들한테도 적용하자 이런 요구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데요. 지금 배달 택배를 포함해서 이제 화물 운송 부분의 이제 안전 문제의 핵심 원인은 낮은 운임입니다. 이제 낮은 운임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길거리를 이제 오가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고요. 배달의 경우에는 지금 배달 플랫폼사, 배민과 같은 배달 플랫폼사와 이제 동네 배달 대행사, 바로구나 생각대로 같은 이런 대행사의 사장이 전반적인 운임 체계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수료랑 운행거리 산정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요구를 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인 좀 기준으로 뭐 배달을 해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거리대로가 아니라 그냥 지도상의 편의대로, 기업의 편의대로 그냥 직선 거리로 거리를 산정하고 그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는 그런 좀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의 이제 위험 운행이랑 그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초래하는 원인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라이더 보호법이라든지 생물법 개정안 같은 것을 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라이더들이 지금 신호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배달료에 이제 그 제안했던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집에 제가 좀 이렇게 기재를 좀 해두었는데요. 배달료 산정 기준을 이제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회보험료, 이제 노동 시간에 따른 보상 같은 것들까지 다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안전운임 제도가 이제 라이더들에게,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제 컨테이너 시멘트를 좀 운반하는 화물 노동자분들에게 적용된 안전운임 제도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 되게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고 적정 속도를 준수해가면서 이제 노동을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도 줄이고 과적을 방지하는 이제 도로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과 협상권 보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달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라이더에게 배달을 배치하고 배달료를 실시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이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영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좀 보호를 받고 노동조합의 접근 배제되고 있고, 이제 시민들조차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라이더들한테 이제 일감 배정이나 이제 등급과 평점을 매긴다거나 이제 계정을 정지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라이더 유니온에서는 이게 취업 규칙과 다르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영업 비밀로 지켜준다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알 권리가 있고 협상할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구권과 협상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좀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좀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2020년 9월에 스페인 라이더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업체가 노조에게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문화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제 권익과 권리를 좀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정 차로제 폐지라는 이제 몇 좀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해야 된다라는 체계가 이제 좀 안전하게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지하 주차장과 이제 횡단보도 페인트에서 이제 비나 눈이 오면 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의 재질이나 뭐 맨홀 뚜껑들의 재질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도 있고 이렇게 뭐 노동자합이나 이제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중대 재해들이 발생했던 이력, 경험들 그리고 재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기업이 안전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요구안으로 이제 이런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나 배달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나 특고 노동자들한테 좀 적용을 해야 된다. 뭐 기사가 많이 됐었던 뭐 작년에 이제 동작구에서 있었던 뭐 학원 강사 갑질 사건이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한 노동자를 폭행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네,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고 노동자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지수 선생님. 이런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하는 근거를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한테도 마련해야 될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자체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제 건강 검진이나 심리 지원 같은 것들을 좀 심리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마다의 그런 문제라든지 안전 보건을 위한 과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안전을 위한 실태 조사들이 지자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 보험료나 이제 사고 지원 사업을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좀 경기도의 이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안심장애보험 이런 제도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근무조 전국물리센터지부 사무국장 맡고 있는 박민정인데요. 좀 전에 박다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하다가, 산재, 아니, 중대재해 실태조사 같은 거를, 보통 회사에서는 이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공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공개를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이제 기준을 잡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기준이라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가능한지 그게 처벌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법인 것이지 사업주나 원청이나 하청업주한테 있는 그런 법은 아니라고 저는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주들은 보통 생각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쿠팡의 김범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의장의 자리를, 대표 자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쿠팡에는 과연 이걸 누가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야기가 조금 처음부터 뒤로 나갔긴 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쿠팡물류센터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금 15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 현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셧다운 자체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되게 불안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쿠팡물류센터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자기네들은 이게 교섭이랑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교섭에 나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 교섭을 미루자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걸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자기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게 되게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을 최고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이 기구의 구성을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제도화를 했으면 이게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자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랑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거를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해주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알고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교육 자체를 그냥 이수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 현장에서 일하는 걸로 하고는 전혀 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같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런 온라인 회의 참여가 제 처음이어가지고요. 다소 아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그 2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쿠팡물류센터에서는 휴게 시간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식사 시간을 빼놓고 한 10분 정도의 휴게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8시간 근무하는데 휴식 시간이 10분이다. 이러는 것은 정말로 근로자들이나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진짜 취약한 문제점이거든요. 8시간을 계속 걸어 다니면서 쉬는 시간은 단 10분밖에 안 준다는 것은 하루에 저희가 한 3만 5천 보의 걸음을 걷고 일하는 기준이 그냥 걷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경보 수준의 일을 경보 수준의 시간을 걷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엄청 힘들고 그리고 휴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피로도는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피로도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보통의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휴게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생산직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2시간 일하고 20분의 휴식 시간이 분명히 부여해 지는데 쿠팡물류센터는 8시간 근무하면서 휴게 시간은 10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거를 현장에서 써요.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니 사실관계 확인서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그전에는 한 3번 정도 쓰면은 고용 형태가 자체가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3개월 계약을 하고 9개월 계약을 하고 12개월 계약을 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서를 3번 정도 쓰게 되면은 나중에 그 계약 연장을 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계약 종료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사실관계 확인서를 폐지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고 기준인 기본이 먼저인 게 물류센터 안에는 냉난방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이 밖의 온도보다 더 한 2, 3도가 더 높은 상태고 이게 심야 시간이 갈수록 그 건물 자체가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거라 열이 점점 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계속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그 기업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니까 변경을 해달라, 고쳐달라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현재는 지금 몇 군데는 냉난방 설치를 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좀 생겼고요, 쿠팡에서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정에 맞는 임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이번에 동탄물센터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 공정이 그냥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을 하셨다고 그 쿠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전산 업무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잠시만요.
그 전산 업무, 공정 업무는 그 전산 업무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서포트 업무를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산뿐만 한 게 아니라 입고 업무도 맡았었고 그 까대기 업무까지 계속 맡고 일하면서 이랬었는데 공정 자체에 한 가지 배정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이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지시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의 구조 형태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노조에서는 쿠팡물류센터가 노조가 생긴 게 처음이기 때문에 쿠팡을 집중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단협도 이걸 위주로 5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5대안에 적용되는 휴게 시간, 휴게 공간, 그리고 그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그리고 그리고 적정 인력 확충이랑 사실관계 확인서를 즉각 폐지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측은 이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요. 오히려 현장에는 셧다운을 안 하는데 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이렇게 시국이 위험하니 교섭하는 거를 좀 미루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교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쿠팡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시잖아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그 노동 강도는 어느 것보다 좀 노동 강도는 세기 때문에 이거를 생활임금을 보장을 해달라고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생활임금을 11,140원인데요, 시급이. 이것도 요구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쉬운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노동조합이 생긴 일에 나서 그 쿠팡의 물류센터는 조금씩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더 해줘야 저희도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무상급식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급식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자라고 자리매김했지만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아 학교 급식실의 직업성 질환 문제와 노동 환경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11,900여 개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급식 학생 수는 약 530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교직원 수는 제외되어 있어 교직원을 포함하게 되면 급식 인원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4,669명, 영양교사 6,000명으로 총 1,690명 정도 되고요. 정규직 조리사 1,495명, 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9,615명으로 총 11,000여 명이 있고 학교 비정규직인 조리실무사가 49,000여 명 등으로 전국에는 총 7만 명이 넘는 급식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2018년에서 20년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537건에 이르고 학교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에는 788건, 2019년에는 972건, 2020년에는 777건이며 3년간 발생 건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발생 유형으로 보시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 화상, 근골격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조사한 산재 발생 건수보다 약 100여 건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산재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산재의 근본 원인은 높은 노동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의 경우 1인당 식수 인원은 노동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21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학교 급식의 경우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46명이며 해당 조사 응답자 중 49.8%가 약 절반이 1인당 식수 인원 100명 이상에서 150명 미만이라고 응답을 했고
150명 이상이라고 응답도 3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학교 급식의 1인당 식수 인원은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2019년 1월 국회 김정은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학교 과학기술원, 국립수련원 등 8개 기관과 군대의 1인당 식수인원 평균이 57명인데 비해 유초중고 급식실의 1인당 식수인원 평균은 146명으로 타 기관의 2~3배에 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17개 시도교육청 배치 기준도 제각각으로 근무 환경은 천차만별이고요. 급식실 구조적인 문제로 짧은 시간 안에 조리를 해야 하는 고강도 압축 노동의 문제와 높은 배치 기준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급식실 노동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칸막이 설치 그리고 위생과 소독과 이제 방역 업무론 이제 업무가 더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한 노동 강도는 더 심화되었고 노동조합에서 뭐 추가 인력이나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그 업무는 고스란히 급식 노동자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대체 인력 문제입니다. 급식 노동자의 산재 또는 병가로 인해 급식실 인원이 공백이 생겼을 시 사용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대체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학교 급식실 인원에 공백이 생겼을 때 노동자가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하는 실정입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급식 노동자는 병가를 쓰지 못하고 아픈 몸으로 근무를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원의 공백이 생긴 상태로 급식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노동강도가 훨씬 증가하고 산재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하여 병가, 연차, 특별휴가 등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협 등에서 대체 인력 제도를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대체 인력 제도는 전무합니다. 중대재해 차원, 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사용자가 대체 인력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이제 업무가 늘어나고 학교 급식실이 이제 업무가 고강도다 보니 학교 급식실 이제 대체 인력은 이제 기피 대상으로 대체 인력 구하기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로 사용자의 정책적 문제인데요. 무상급식 도입이 10년이 지났고 급식의 위생과 질은 높아졌지만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관련 교육부 교육청의 매뉴얼은 부재합니다. 식중독 예방, 위생 검열은 철저히 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점검과 교육 등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육체 노동은 아무나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노동이다라고 하는 여기는 사용자의 천박한 인식에 기인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런 인식 때문에 아직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노동 환경으로 인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는 산재 신청 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급식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었지만 사용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지정, 안전보건 관리자 교육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장이 중간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필수 교육인 안전보건 관리자 교육 도중에 교육을 거부하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간 관리자가 책임감을 가지는 인식 개선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네, 2016년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통해 의뢰한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와 2012년 강원도 교육청이 산업협력단에 의뢰한 급식 종사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급식실의 노동 강도와 업무 관련 사고나 질병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네, 가장 흔한 치료로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90%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경험은 70%에 달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21년 노동조합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도 이전의 조사와 별반 다르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성 암 발생률인데요. 혹시 조리휴물 아십니까? 조리휴물은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발암물질은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데 학교 급식실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2019년 폐암 산재 신청 조합원이 사망하고 2년이 지나 최초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조리휴무에 장시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입니다. 폐암 발병의 위험성을 인지한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이 24.8배나 됩니다. 몇십 년간 담배를 핀 흡연자보다 발병률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계획 내용 중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현황을 보면 실제로 10년에서 15년 근무 시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17배가 높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자체 실태조사에서의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업성암 발생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실효성이 없는 급식실 환기시설인데요. 직업성암 예방을 위해 유해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환기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기시설이 급식실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거나 노후화된 환기시설로 인해 유해가스가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직업성 질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으로 경기와 경남에서 환기시설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후드는 고장으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거나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을 했었습니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의 작업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경남, 경기 외의 지역도 위 결과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 두세 배인 학교 급식실 식수 인원을 꼽고 있는데요. 직업성 암 문제는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공공기관보다 두세 배 이상 높은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역학조사 회신서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조리실무사가 1인당 약 100명을 초과하는 급식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고 총 조리 일수 중 조리휴무에 노출되는 메뉴를 조리한 일수가 81%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튀김 요리를 1년에 16,800인분, 하루 평균 46인분이나 조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인이 과도한 튀김 요리를 조리하여 조리휴무에 장시간 노출되었기 때문에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송옥주 의원실과 함께 21년 국감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임시건강검진과 환기시설 전문 요구를 요구했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폐암 대책으로 건강검진과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노동조합의 암 환자 발굴 사업과 언론 사업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 노동조합은 순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급식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의제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학교급식실 적용해서 새 정부의 안전보건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공립학교는 17개 시도 전 지역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 조사 결과 전국의 공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 교육인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법적 사용자인 공립학교가 모범적으로 산업안전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함에도 유독 교육부 산하 공립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년째 요구함에도 교육부는 실정법 위반은 물론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안전보건 실시에 대한 단체협약도 이제 위반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시행으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사망했을 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급식실 일산화탄소 중독과 폭발 사고로 부상자가 두세 명 발생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 예방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사업주의 고발에 의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대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산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안전하고 건강하게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수년째 배치 기준 완화 투쟁과 노동환경 개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아닌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여 급식실 현장의 안전보건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문제 많은 사업장에서 주로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이제 뭐 암 환자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교육감님이 정말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네, 이번에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 노조에서 우리 전지현 사무처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지현입니다. 저희 자료집은 다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장기 요양기관, 지금 집단 감염, 특히 코로나 시기 집단 감염의 위험이라고 해서 관리는 아닌데 감독만 하고 있는 우리 요양원 또 어르신들의 그 기본 생활 공간인 주야간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방문 요양 다 해서 요양보호사만 현재 확인된 건 한 48만 명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한 90만 명 가까이 계십니다. 9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가 실제 5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방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규제만 하고 강화만 하고 있고 어떤 보호와 지원, 보장, 보호를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일터 현실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코로나 이제 3년 차 넘어가는데 우리 돌봄 노동, 특히 이런 감염 질환에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또 돌보고 있는 우리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건 전 국민적으로 다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 국민적 재난뿐만 아니라 실제 감염성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고 생겨날 건데 이 감염성 질환이 생겨나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 돌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저희가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권이 보장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들이 전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 오히려 관리 감독이 아니라 규제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평가하고 돌아보고 보장을 해줄 것을 이걸 국가가 책임질 것이 명확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현실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코로나 2년 차에 방문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80장씩 매회가 아니고요. 80장만 딱 지급하는 게 추경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가 우리 요양보호사에게 돌아왔느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센터들이 영업용으로 어르신들에게 뿌려지고 아파트 곳곳에 꽂혀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설 같은 경우는 마스크 한 장을 어르신 목욕을 시키고 나면 하루에 마스크가 2-3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출근할 때 쓰고 간 마스크 그대로 어르신들 케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는 하루를 종일 이 하나의 마스크 결국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그걸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어르신에게도 저는 되게 불안정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렇게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더니 최근에 마스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장 또는 3장. 주는 데는 이렇고요. 아예 안 주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온몸으로 코로나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확진된 어르신들이 생기고 요양보호사들이 확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확진이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휴가라든가 병가를 보장해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만두라거나 떠나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아니면 방진복을 입고 근무해라. 정말 천차만별의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부에서 내린 지침은 일주일 7일 코로나 검사, PCR 검사 2회,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 5회. 그래서 주 일주일을 코로나 검사만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2년간 코로나 검사를 매주 2회씩, 시설은 기본적으로 주 2회 또는 주 1회 매주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코로나 검사를 하도 많이 해서 하도 코를 쑤셔야 돼서 오히려 비염이 생겼거나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백신을 맞고 아파서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해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도 병가가 보장이 되지 않고, 백신 휴가, 저희가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 백신 휴가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겐 백신 휴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백신 휴가가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을 돌봐야 할 저희들에게는 백신 휴가가 없었습니다. 대체할 인력이 없는 거고 대체할 인력을 주지도 않습니다. 복지부는 대체할 인력을 위해서 임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일을 못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제 어느 요양보호사가 호소했다고 합니다. 백신 맞고 몸이 너무 아파서 안면마비까지 와서 결국은 회사에서는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아서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업무로 취업을 하는 상황, 같은 그 요양원에 취업을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저희 요양 현장은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정말 저희가 스스로를 몸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무 유형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는 저희도 조사하면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아까 주 7일 코로나 검사가 있지만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들 매일매일 어르신 집을 방문하고 있고 한 집 또는 두 집, 세 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정말 확산이 많이 돼서 코로나 검사를 해라라는 지침이 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알아서 내 몸을 지키는 거 말고는 아예 관리조차 안 하는, 관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음이 저희도 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더 심각한 건 어르신이 확진이 됐거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확진이 됐는데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 그래서 가서 일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결국은 요양보호사가 다시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이 선생님은 그날부로 일이 중단되고, 일이 중단되는 건 해고인 거거든요, 저희 방문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다시 일을 연계가 안 되는 거죠. 또 확진됐다가 다시 어르신 집에 가려고 하면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라고 되게 좀 무슨 큰 아주 위험한 병에 걸렸던 사람인 것처럼 아예 경계하고 멀리하고 다시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돼서 일자리가 끊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복지부에다가 호소했더니 어르신들은 돌봄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요양보호사가 정리되면 다음 요양보호사가 새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결국은 일자리는 케어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상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줄어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만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이래서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은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그 어르신이 확진이 됐는지, 가족이 확진이 되어 있었는지, 밀접 접촉자로 격리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저희한테는 정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건강관리를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어르신들 백신 접종도 우리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가서 백신 접종하고, 또 열이 있거나 감기 증세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실제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조차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직접 다 챙겨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저희는 오히려 그런 어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보장, 이런 거조차도 지금, 아니, 감염성 질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거조차도 없다라는 걸 저희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고요. 이런 장비가 저희에겐 다 지급이 돼야 한다라는 게 좀 기본 대안일 것 같습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뭐 코로나 확진 지금은 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 확진, 요양보호사 확진되면 코호트 격리 들어가는데 코호트 격리 들어갔다가 나오면 정리되거나 일자리가 해고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코호트 들어갔다 나왔는데 야간 근무하신 24시간 케어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당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하면 또 해고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은 아마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감정노동. 실제 시설 일들은 면회가 금지된 지가 2년입니다. 거의 비대면 면회조차도 지금은 확산이 심각해지는 때부터 아예 보호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보호자들에게 더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되게 폭력성이 심하게 드러나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호소를 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내 몸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도 스트레스를 풀 곳도 없는데 실제 어르신들의 이런 감정들까지 다 받아서 꾹꾹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요양보호사들이 오히려 진짜 우울증을 호소하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폭언, 폭행, 뭐 각종 성희롱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이라고 치지만 이런 폭언과 폭행들도 더 많이 늘어난 거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감정을 또 도닥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소하고 풀 수 있고 저희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저희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봐 가족 모임이건 등산한 모임이건 이 모든 것도 다 중단하고 포기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어르신의 그런 감정들까지도 저희가 다 받아안고 있다 보니 더 많은 힘겨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이런 호소가 어디에다가 대놓고 2년을 저희도 떠들어댔지만 보장이건 보호건 아예 없다는 거. 전염성 질환은 또 발생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단 감염 집단 시설,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이 90만 명 가까이가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현장에 일하고 있는 요양 노동자들 50만 명이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관리도 무방비 상태, 보호조차, 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오늘 노동안전, 산업안전법 뭐 이런 이야기가 저희한테 되게 생소합니다. 이제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이 법안에 저희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할 것 같고, 다 같이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고 보장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체계가 마련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이게 저는 시급하게 해야 한다. 다시 또 언제 또 창궐할 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다시 정비가 되고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호소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장기 요양보험비를 내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소중한 노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돌보는 자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지금 이런 처지를 잘 들었고요.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최근에는 뭐 사회 서비스원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공공부문은 커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간 영역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시간이 너무 거의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앞에서 밀려가지고. 네, 마지막 토론은 우리 박세중 건설노조 노안부장님께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추가의 벽돌이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부장 박세중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데 건설노동자들은 계속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얘기를 짧게나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11일 다들 아시다시피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하던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아파트 잔해에 깔려서 돌아가셨고요. 네, 뭐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제일 크고요. 부실 시공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은 사실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기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날들이 늘어났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토목공사, 제일 처음에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은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안반이 나오면서 더 늦어진 게 있었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완공까지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더 빠르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건설노조에서는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서 1월 25일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중노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박다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가 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많은 현장에서 1월 27일부터 설 연휴까지 최장 열흘까지도 현장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경우는 없었는데, 어떻게든 건설에서는 이거를 빼자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증언돼서 나왔었고요. 아파트 건물의 본층 시공 순서대로 증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철근 노동자들이 철근 콘크리트에 뼈대가 된 철근을 만들고요. 거기에 거푸집으로 형틀 목수가 거기에 채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폼이라 그래서 아파트의 본층의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풀집으로 써서 알폼 노동자들이 하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다 양성이 되어서 굳고 나면은 그거를 해체하고 정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순서로 했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28일 동안 콘크리트 타설 뒤에 양수행을 해야지만 본래 강도 70%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타설일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5일에서 7일에 한계층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동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콘크리트가 굳기까지 이거를 받쳐주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집 빼는 원고 마감 때문에 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뒤로도 더 많이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2월 8일에 유진건설 산업이라고 성남에서, 거기는 골조공사는 다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2분이 돌아가셔서 건설 현장에서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뒤로도 많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돌아가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서산의 행정타운을 진행돼서 굴착기에 압착되셨고, 제주도에서는 학교 기숙사를 짓던 굴착기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으로 처벌 여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 50억 미만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앞으로 후년부터
적용을 받는 거라서 노동자가 죽었지만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 노동부의 발표로는 제가 자료집엔 20년 걸 올려드렸었는데 21년 작년에 산재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828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건설은 417명이고요. 퍼센테이지라면 50.3%가 나옵니다. 그 절반이 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총 공사금액 50억 미만에서는 71.5%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작은 현장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히려 이 작은 현장에 대해서 처벌을 유예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자가 죽게끔 방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망에 대해서는 사실 사례 말씀은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 그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이번 주 내내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건설업의 구조를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원청, 하청 2단계를 얘기하는데 건설은 여기에 발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 발주자라는 거는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건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런 발주자가 있고요. 그리고 네, 발주자는 정부일 때는 정부나 공공기관은 발주처라고 하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혹은 개인 같은 경우는 시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설계자가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서 공사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가 있고요.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실제로 그 시공을 맡은 시공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종합건설회사 원청이 있고 전문건설회사 하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말씀드린 공사를 실제로 행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그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하면서 발주자 책임을 강조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 가칭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할 거다라고 2020년 4월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로 며칠 뒤에 경기도 이천에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그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38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우레탄 품질을 하면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바로 옆에서 배관 용접을 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발주자, 그 건물주라고 하는 발주자, 그 한익스프레스가 바로 그 공사의 발주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자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에 대한 책무를, 안전에 대해서 더 강한 책무를 지니게끔 하는 게 건설안전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용민 노동자가 돌아가신 뒤에 산업안전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1.5%가 50명 미만 건설 현장이 전체의 70.5%가 넘는데요. 2년 동안에 그 작은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는 적용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년 6월에 제발이 된 건설안전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여의도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건설안전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7분의 발제와 토론을 들었고요. 시간이 좀 오버하긴 했는데 예, 건설안전특별법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대선이 또 변수고 이래서 여하튼 우리 건설노동자들 가장 많이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어서 예, 살아야 된다. 앞으로 투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다행히 질문도 없으셨어요. 예, 채팅창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땡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나 이거 빼먹었다.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맛있는 점심 많이 드시고 이것으로서 전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시에 부문 세션 시작이 됩니다. 반올림에서 주관하는 이세산재 문제가 다뤄질 거고요. 늦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봐요.